오늘은 그 첫 번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상에서도 기사를 함께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무 정상협위원회 사제신부님, 수호님, 형제자매님께 인사드리고 싶고, 벌써 5주기입니다. 5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유족들이 매년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온도, 하늘 색깔, 공기 냄새, 어느덧 10월 30일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년 4주기보다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까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2019년 달력과 똑같다고. 달력을 넘기니까 정말 그러했습니다. 오늘 28일이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만약 2019년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겠구나 싶습니다. 지금 2019년이면 내일 모레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들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 없겠지만 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10번 얘기했다고 안 슬픈 거 아니고 수만 번 얘기했다고 치유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참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똑같지만 손발도 그렇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아버지가 참 멋있고 유쾌해서 참 많이 존경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매일 전화 주셨고 늘 사랑한다고 해주셨고 심지어 제 연애 상담도 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는 언제나 삶이 정말 고단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희망 고문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랑 다르게 저는 용돈을 모으면 항상 서점으로 향하고 책을 계속 읽고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를 매일 중독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저부터가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 당시에 몇 년 뒤 과학부를 진학하겠다고 카이스트가 목표로 하며 시대 고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 아버지에게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범내골에 과학 관련 상점들 거리가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가 큰마음 드시고 현미경을 사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랬던 제가 갑자기 이제 춤이 좋다고 패션이 좋다고 하니까 실망감 아닌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국으로 공연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음료수를 사들고 응원해 오셨던 게 아버지였고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가장 많은 지지를 주셨던 게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사춘기를 힘겨워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 아버지는 나는 괜찮은데 엄마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고 했던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무서움과 자상함을 공존하던 아버지가 군입대 전까지 제 지갑을 보시곤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지라며 비상금을 항상 넣어주셨던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좀 많이 늦게 시작했는데요. 미국 유학생활 때 담배값이 한 갑에 2만 원 넘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네가 군대에서 연초를 나에게 매월 보내줄 성의가 있으니까 보낸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담배를 사서 보내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유학생활 모든 돈이 결국 내 돈이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보낸다. 라며 지친 유학생활에 미소를 짓게 했던 게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나의 중심, 나의 뿌리를 2019년 10월 30일에 잃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더해
5년 동안 상처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곁에서 함께 싸우셨고 이 자리에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 힘든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34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 순간부터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5년이 흐른 지금 나이에도 어려운 결정할 때 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였으면 어떡하셨을까? 아버지 사진을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아버지의 존재감은 친가 외가를 넘어서 아버지의 친구들에게까지 정말 큰 존재였다고 알고 있었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필요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빚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한 달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쟁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은 업에서 들린 얘기가 이러했습니다. 석채한테 연락을 못하겠다. 일을 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못하겠다. 이렇게 기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이 동하는 누군가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필 사진이 남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더한 건 5년 동안 끊임없었는데 저는 지금도 죽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저울질을 결코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다 하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럴림픽 국가대표 전민재 선수도 배우 김수로도 365일 매년 매순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죽이라고 주저주저 넋두리 했고요. 부산이 제게 고통이 돼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부산역에 들어갈 때 호흡곤란과 공황장애로 부산에 들어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인데 고통이 돼버린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부산 일정이 생기면 예전과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이 듭니다. 다른 유족들의 투쟁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는 현실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우리는 정말 기적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높이 높은 고바오에 있는 동부지청에 피켓팅하러 오시고 부산교구 포함해서 부산운동본부 가갑했을 때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동부지청 앞에서 첫 기자회견이 잡히고 법원 정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길래 저보고 어디시냐고 정문으로 내려오시라고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앰프 울리는 소리, 마이크 테스트하는 소리, 조끼 입으신 동지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늘을 향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드디어 함께 해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부산교구를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 황유민님의 황상기 아버님께서 삼성을 상대로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는 삼성보다 작은 경동원을 상대로 5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투쟁 결과가 이래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벌금 500만 원으로 유죄라고는 하지만 경동건설 빠져나갔으니까 투쟁 결과가 이러해서 참 죄송합니다. 좀 전에 동부지청 말씀드릴 때 어디시냐고 정문으로 내려오시라고 하셨던 분께서
3년 전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으셨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정순규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요. 이 말씀은 부산교구, 부산운동부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집니다. 다 아실 텐데 저는 투쟁의 방향을 따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죽에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제도적 발전에 힘을 보태 공동건설이 기업살이나 정순규 아버지 진상규명은 당연한 거지만 영화 준비도 계속하지만 목소리에 힘을 키우려 합니다. 5년 동안 처절하게 싸우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를 잃을 아들이든 목소리에 힘을 더 키워야겠다고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해서 아버지 사건을 알리기 위해 중앙 언론을 활용해 부산으로 들어왔듯이 저는 제 업으로 복귀해서 제 목소리에 국회나 언론사 등이 귀를 더 기울이게끔 목소리 힘을 더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공동건설이 기업살이나 고 정순규님을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추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높은 여의도에서 고공농성이 한 달이 되어가고 단식 농성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머무는 곳이 모두 건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의 아버지 가족들이 계속 죽어가는 게 건설입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산재 참사입니다. 오늘도 낙엽처럼 떨어진 산재 참사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몸살 감기여가지고 이 자리에는 또 대통령 외에 유가족 분들이 계셔가지고 행사 팀이 좀 같아서요. 그 태양철력발전소 유명 청년노동자 어머니이신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또 일찍 함께 해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함께 기억해 주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한배 PD님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비정규직들의 아이고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싸우다가 성공하고 또 자기가 TV에 드라마 혼술 남녀의 조연출로 일하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제 10월 26일 기획이었는데 저희 아들 8주기도 서울대 교수에서 인사를 해주셨고요. 추모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석채와 함께 너무 시린 계절인데 저는 이제 조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번에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도 좀 즐거운 분위기
엄중한 분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당원도 해주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다짐하면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6월은 또 아리셀 공장에서 거의 23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3분이 돌아가셨죠. 제가 그때 신학생 연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죽었겠구나를 바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 파견 노동자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가 나면 누가 죽었다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게 더 슬픈 얘기죠. 예상을 빗나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 중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리셀 참사로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18명의 비준 노동자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며칠 후면 구미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옵티칼 맞죠? 제가 이걸 잘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두 분 여성 노동자가 불타남은 공장 옥상에서 30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목숨은 생명은 있지만 마음은 어쩌면 사는 것 같지 않은 생활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라는 곳이 되게 보수적이고 그 공장 자체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몇 번을 가봤지만 거짓말 좀 못해서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맞은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밤마다 그 아파트 불빛이 켜질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데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